이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문학 갈래 정리, 서정 갈래. 자, 오늘부터는 문학의 네 가지 갈래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문학의 네 가지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문학의 네 가지 갈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에는 서정 갈래와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네 가지의 큰 갈래가 있습니다.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서정 갈래는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였고 운율이 있는 갈래였죠.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에는 시가 있습니다. 서사 갈래는 한편의 이야기 형식으로 된 그 허구적인 이야기이고요.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하부 갈래로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 갈래는 어떤 연극이나 영화의 대본, 이 극 갈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극 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에는 시나리오와 희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술 갈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깨달음이나 교훈을 주는 갈래였죠. 대표적인 갈래로는 수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의 4대 갈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학습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네 가지 갈래 중에서 서정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서정 갈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정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서정 갈래란 무엇일까? 서정 갈래는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야. 서정이라는 말의 뜻이 감정을 펼치다는 뜻이거든.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시 등이 서정 갈래에 속해. 서정 갈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 그리움, 기쁨, 소망, 슬픔, 고독, 분노, 반성, 성찰, 냉소, 비판 등 시를 읽으면 시적 화자의 체험과 감정을 알 수 있지. 또한 서정 갈래는 음악성을 지니고 있어. 시어를 어떻게 배열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리듬감이 느껴지지. 이런 리듬감을 운율이라고 해. 운은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고, 율은 음의 높낮이, 길고 짧음, 강함과 약함,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해.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이야. 마지막 줄 얄리얄리 얄량셩 얄라리얄라를 읽어보면 독특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지? 바로 리을 소리와 이응 소리를 반복했기 때문이지.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처럼 3번 끊어 읽는 말들이 반복되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이렇게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가 일정한 것을 음보율이라고 해. 그 밖에도 일정한 수의 음절이나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거나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해. 서정 갈래에 빠뜨릴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심상이야. 시를 읽다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만날 수 있지. 마치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고 실제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어. 심상은 인간에게 있는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자극해서 지금 당장 존재하지 않지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때로는 2가지 이상의 감각을 모두 자극하기도 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시적 화자를 통해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시어의 배열과 반복으로 운율감을 나타내며, 심상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를 비롯한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서정갈래의 특징 잘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학습지를 통해서 서정갈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 제목만 있고 빈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빈칸들을 여러분들 글씨로 차곡차곡 채워보겠습니다. 19차시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학습지 중에서 19차시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쁜 글씨로 학습지에 필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활동지 중에서 서정갈래의 개념, 그리고 서정갈래의 종류, 시적 화자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부터 필기합니다. 자, 서정갈래의 종류, 시적 화자, 어느 부분인지 찾으셨죠?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정갈래입니다. 서정갈래의 내용은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가 되겠고요. 자, 이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갈래, 그것이 바로 서정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정갈래의 특징으로는 함축적인 시어, 그리고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등 감각적인 이미지, 심상이 있고요. 그리고 운율입니다. 서정갈래의 종류로는 우리가 흔히 그냥 시라고 했죠. 현대시, 지금 우리가 시라고 하는 현대시들, 대부분 서정시이고요. 이런 서정시가 서정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전시가 중에서는 시조나 고려 소교, 향가 등이 서정갈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란 무엇이냐?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시적 화자와 작가인데요. 작가는 물론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작가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니인 거죠. 그러니까 시의 작가랑 시의 화자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고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한다. 시적 화자의 다른 말은 바로 서정적 자아입니다. 시적 화자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시적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적 화자의 정서입니다. 즉 시적 화자의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볼 때는 크게 우리가 정서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나눌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긍정적인 정서로는 기쁨, 소망, 희망, 사랑 등의 정서가 있을 것이고 부정적 정서로는 슬픔, 외로움, 분노, 체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적 화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주의 깊게 봐줘야 하는 것이 바로 시적 화자의 태도인데요. 자, 이 태도란 무엇이냐 하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태도입니다. 시적 화자의 대표적인 태도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반성적 태도, 그리고 비판적 태도, 예찬적 태도, 달관적 태도 등의 어떤 시적 화자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를 잘 꼼꼼히 살펴보면서 시적 화자의 태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시적 화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점검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어조입니다. 어조. 어조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 즉 말투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조의 형식적인 종류로 보면 독백체와 대화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독백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혼자서 고백적으로 자기가 특별한 청자 없이 이야기할 때 독백체라고 하죠. 대화체는 특정한 청자를 설정을 해 둔 후
하고 나서 말을 거는 듯한 목소리, 대화체로 할 때 대화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용 면에서 어조를 좀 더 살펴보면 의지적 어조라든지 예찬적 어조라든지 낙관적 어조, 격전적 어조, 애상적 어조, 냉소적 어조 등의 다양한 어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적 화자와 더불어서 생각해 줘야 되는 시적 대상과 시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적 상황이란 화자와 대상이 처해진 형편, 처지, 분위기, 정황 등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형편, 처지 이런 것들이 시적 상황이고요. 그 시적 대상이란 시에서 쓰여지는 소재, 즉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들이 다 시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적 대상과 더불어서 이 같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객관적 상관물 역시 시에서 등장하는 시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객관적 상관물은 그 화자의 정서, 감정의 어떤 과 연결되는 그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객관적인 상관물의 대표적인 어떤 형태를 보면은 화자 자신의 분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이입시키는 대상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자의 감정과는 다르지만 화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대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꼭 챙겨놓고 갑시다. 자, 그 다음 학습지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운율과 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필기를 보면서 여러분도 필기해 주세요. 자, 먼저 운율의 개념을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운율이란 말의 가락을 의미합니다. 말의 가락, 리듬이고요. 운율은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운율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외형률이고요. 두 번째는 내재율입니다. 운율의 종류는 외형률과 내재율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형률은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로 대표적인 외형률의 종류로는 음위율. 자, 어떤 소리가 특정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음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수율. 이것은 음절의 숫자가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나타날 때 음수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보율이 있는데 음보율은 끊어 읽는 어떤 음보가 규칙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이 있는 시, 이 시들은 형식적 갈래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정형시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내재율입니다. 내재율은 외형률과 반대되겠죠. 자, 내재율은 안으로 흐르는, 안에 있는 그 운율이고요.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재율을 가지고 있는 시의 형식적 갈래를 우리는 자유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율 형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율 형성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무조건 운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반복이 될 것이냐? 첫 번째, 음운이 반복될 수 있겠죠. 특정한 음운,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오, 우 이러한 음운들이 반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음절, 하나의 소리, 가 반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 단어가 반복될 수 있고요. 두 단어 이상의 시구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시의 한 줄, 시행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다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이 통째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율 형성 방법에는 수미상관적인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라든지 시적 허용 이러한 것들이 다 운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심상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상의 개념입니다. 심상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나 감각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각이라고 하면 보통 5가지 감각을 이야기하죠. 감각적 이미지에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이렇게 우리의 5가지 감각, 오감, 5개의 감각적 이미지가 대표적인 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각적 이미지인데요. 감각적 이미지는 5가지의 오감을 말한다고 했고요. 공감각적 이미지는 이러한 5가지의 감각이 2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사례가 공감각적 이미지인데요. 이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2개가 단순하게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바뀌어서 나타나는 그것을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적 이미지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복합적 이미지는 2가지 감각을 동시에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둘 다 보여줄 때 그때는 복합적 이미지고요. 공감각적 이미지는 시각을 청각으로 표현한다든지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감각의 전이, 이동이 있을 때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심상 이미지를 분류할 때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시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없이 조용한 그런 어떤 정적인 이미지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지의 3번째 부분 표현 기법과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표현 기법입니다. 표현 기법은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입니다. 즉,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이고 표현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함축적 의미들을 담아낼 수가 있어서 시의 함축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 기법들인데요. 어떤 표현 기법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와 상징, 가장 대표적인 그 시에서의 표현 방법이죠. 비유와 상징이 있는데요. 먼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는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원래 있던 대상을 바로 원관념이라고 하겠죠. 원래 있는 대상입니다. 자, 이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야겠죠. 그럼 빗대어지는 대상, 이것을 바로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비유의 그 종류로는 직유법, 그 직유법은 직접 비유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 이런 말이 쓰일 때는 직유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은유법. 은유법은 A는 B이다. 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뭐 같이처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천사다. 뭐는 무엇이다. 이렇게 비유할 때 은유법이라고 하죠.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에 비유할 때 의인법이라고 하고요. 화류법은 무생물을 움직이는 생물, 생명체에 비유할 때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유법은 부분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전체를 비유하는 방법. 그리고 풍유법은 속담을 통해서 비유하는 방법들로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비유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상징은요. 비유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비유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상징은 대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에서는 원관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조관념으로 원관념을 바로 설명하는 것. 이것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징에는 개인적 상징,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징은 개인적 상징입니다. 즉, 시인이 작가가 스스로 어떤 상징적인 소재를 찾아서 의미를 담을 때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고요. 관습적, 문화적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징들이 바로 관습적 상징, 문화적 상징이라고 하고 원형적 상징은 인류가 태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강조하기와 변화주기 기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법들 살펴보면요. 과장법, 반복법, 열거법, 점층법, 대조법, 연쇄법, 영탄법, 서리법 등이 있습니다. 과장법은 어떤 대상을 그 실제 모습보다 더 크게 과장해서 나타내는 방법일 것이고요. 반복법은 말 그대로 반복하는 법입니다. 열거법은 비슷한 대상들을 쭉 나열할 때 우리가 열거법이라고 하고요. 점층법은 점점 어떤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 커지는 것, 점점 커질 때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대조법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대조법이라고 하고요. 연쇄법은 어떤 그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날 때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영탄법, 감탄하는 법이고요. 서리법은 질문이 아닌데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주기 표현법의 예로는 대꾸법, 대꾸법은 구절을 대칭시키는 문장 구조의 대칭, 반복이죠. 그 다음 인용법, 그리고 생략법, 문답법, 묻고 대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반어법, 반대로 표현하는 법이죠. 역설법, 역설법은 어떤 모순되는 표현으로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고요. 도치법은 말의 순서를 바꾸는 법들입니다. 자, 이렇게 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상전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상전개 방식이란 시의 구조 또는 규칙에 따른 배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상전개 방식의 예로는 순행적, 즉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역순행적, 시간을 거꾸로 미래, 현재, 과거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거꾸로 갈 때 역순행적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시간과 관련되는 시상 전개 방식이고요. 그 다음 공간과 관련했을 때는 직접 화자가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할 수가 있겠죠. 공간의 이동. 자, 그 다음 화자는 움직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죠. 즉 시선의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수미상관의 시상 전개 방식, 그리고 기승전결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개하는 시상 전개 방식, 그리고 선경후정과 같이 앞부분에는 경치를, 뒷부분에서는 그 정서를 드러낼 때 우리가 선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정갈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과 특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시인 정지용의 향수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교과서 학습 활동에 보면 서정주의 외할머니의 툇마루라는 시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서정갈래의
참고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정 갈래, 갈래 개념을 오늘 잘 정리를 하셨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필기 필요합니다. 나중에 선생님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서사 갈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